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문화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수예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지만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기술 강국, KPOP, 삼성 같은 키워드 정도였죠. 물론 서구권과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행에 지쳐서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배를 채우는 거였어요. 스마트폰으로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을 검색하다 보니 숙소 근처에 작은 국밥집이 눈에 띄더라고요. 비 오는 저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식당에 들어섰는데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메뉴가 온통 한글이었어요. 그림도 없고 영어 메뉴도 없었죠. 저는 메뉴판을 멍하니 쳐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문하지?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50대 여성분, 정수아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뭘 드실지 모르겠죠? 순간 당황했어요. 보통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특히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도와주려고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뭘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정수아 씨가 빤히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가리키셨어요. 이 집은 선지국밥이 유명한데 외국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소고기 국밥도 맛있어요.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수아 씨가 주저없이 종업원을 불러서 제 대신 주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덜 맵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식당에서의 대화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죠. 잠시 후 국밥이 나왔고 저는 그냥 숟가락을 들려 했는데 정수아 씨가 제 쟁반을 가리키며 다시 말을 거셨습니다. 여기 김치랑 같이 드셔보세요. 어리둥절했지만 그대로 따라 해봤어요. 그리고 첫 국밥 한 입을 먹는 순간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그렇죠? 한국 음식은 조합이 중요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걸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지? 런던에서는 길을 물어도 보통 간단하게 방향만 알려주고 끝나요. 친절한 사람이라 해도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정도가 전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확실히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도와줘요. 이건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에서 나오는 행동이더라고요. 식당을 나서면서 정수아 씨께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친절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한국에서는 곤란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가 더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특성을 마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 지하철을 타고 홍익대학교 근처로 가던 중이었어요.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고 있었는데 문제는 출구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때 앞에 서 있던 한 대학생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어디 가세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건 서구 문화에서는 대체로 피하는 행동이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홍익대학교 근처 카페에 가려고 하는데 출구를 잘 모르겠어요. 그 청년은 김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랑 같은 방향이라며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같이 가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굳이? 그냥 방향만 알려주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는 실제로 제 옆에서 걸으면서
출구까지 안내해줬어요. 심지어 길을 따라가면서 주변 음식점과 카페까지 추천해주더라고요. 여기 커피 맛있어요. 외국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길을 묻는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길을 찾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까지 한국인의 도움은 그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거였어요. 헤어지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은 한국에서 처음 경험해봐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제야 확신했어요. 한국에서는 타인을 돕는 게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문화적 DNA라는 걸요. 단 며칠 만에 2번의 큰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한국인의 오지랖 문화였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이게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문화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저는 연구자로서 개인주의와 관계주의를 계속 연구해왔어요. 개인주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관계주의는 타인과의 연결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개인주의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직접 한국에서 생활해보니 이 관계주의 문화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하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 대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봤죠.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한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냥 못 본 척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학생이 말했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인 사회 규범이라면 상대방이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조차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후 또 한 번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빵집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고민하는 중년 여성 한 분이 보였어요. 마치 선택이 어려운 듯 진열대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그거 맛있어요. 저번에 먹어봤는데 추천할 만해요. 순간 멈칫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말을 건다고. 더 놀라운 건 그 여성분도 자연스럽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저는 크림빵이랑 고민 중인데 어느 쪽이 더 맛있을까요? 이 집은 크림빵도 맛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빵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치즈빵을 집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인 걸까? 서구에서는 선택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에요. 누군가 내 선택에 개입하면 오히려 부담스럽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처럼 보였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경험을 계속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종업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라고 조언해주거나 쇼핑할 때 점원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이 옷보다 저 옷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는 등 엘리베이터에서 옆 사람이 몇 층이세요? 라며 버튼을 대신 눌러주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에서 개인이란 독립된 존재라기보다 타인과 연결된 하나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에게 솔직히 물어봤어요. 너무 가까운 관계가 불편하지 않아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지 않나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너무 혼자 있으면 또 외롭잖아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관계주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된 후, 이 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더 깊이 연구했어요. 장점으로는 사회적 연대감이 강하고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이 있었어요. 또 위기 상황에서 빠른 협력과 대응이 가능하며 정서적 유대가 강해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장점도 있었어요. 반면 단점으로는 개인적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거나 때로는 지나친 개입으로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있었어요. 또한 다른 의견을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 관계주의 문화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루는 한국인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대화 도중 한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런던에서는 친구가 고민이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일단 물어보죠.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놔둬요. 그러자 제 말을 듣던 한국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상대방이 힘들어도 그냥 두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일부러 더 안 물어보죠.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자 한 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리고 챙겨줘요. 너무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든 같이 해결하려고 하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구에서는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거리를 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다가간다. 이 차이가 한국 사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관계주의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구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지만 한국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먼저였어요. 또 서구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타인의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깨달았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 방식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곧 그 놀라운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커졌고 마트에서는 생필품과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모습이 흔했죠. 그런데 한국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부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리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방역을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스크 착용 문화였어요. 서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어요.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마스크는 강요할 수 없다며 시위가 벌어졌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논란이 거의 없었어요. 거리에 나가보면 99%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강제적인 조치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한 번은 편의점에 갔다가 마스크를 깜빡하고 안 쓰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직원이 말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중년 여성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마스크 안 쓰셨어요? 여기 제 거 여분 있는데 쓰세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분은 제가 감염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오지랖의 본질이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규모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였죠. 저는 직접 서울 근처의 검사소를 찾아가 봤어요. 차 안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줄이 길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검사소 직원들은 지친 기색 없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또 검사를 마친 사람들은 SNS의 경험을 공유하며 검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정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검사소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조롭게 검사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마스크 너머로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싫어하거든요. 내가 아프면 주변에 피해주잖아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오지랖이 사회적 책임감으로 발전한 형태라는 걸 깨달았어요.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의료진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인력이 부족해지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의료진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섰어요. 전국에서 병원으로 도시락과 간식이 배달됐어요. 그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방호복과 마스크를 기부했어요. SNS에서는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이 확산됐었다고 해요. 저는 한국의 한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 간호사님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내주신 도시락 편지를 보면서 울컥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오지랖의 힘이었어요. 한국의 오지랖이 위기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 또 다른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의 일이에요.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당시 뉴스를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일에는 수천 명, 주말이면 수만 명이 태안 해변으로 향했어요. 봉사자들은 손으로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고 바닷물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봉사에 참여했던 평범한 회사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태안으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TV에서 기름 범벅이 된 바다를 보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부에서 요청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다들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결국 2년 만에 태안 해안은 깨끗해졌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자발적인 협력과 조직력에 놀랐죠.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오지랖이 단순한 개인적인 친절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한국 내부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오지랖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K-POP, K-드라마, 그리고 한류 팬덤이 있었습니다. K-POP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많아요. 완벽한 퍼포먼스, 세련된 음악, 철저한 기획.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한국 팬들의 오지랖 정신입니다. 서울에서 여러 K-POP 팬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중 한 명인 박지윤 씨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스타를 키우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건 K-POP 팬덤의 행동을 조사하면서였어요. 해외 팬들을 위해 직접 가사를 번역하거나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조직적인 스트리밍을 하고 SNS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등 여러 행위를 함께하고 있었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단순한 음악 소비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화 전파자가 되는 팬덤. 이건 서구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다른 팬, 김민서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한테는 아티스트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취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알려지면 그게 다보람으로 돌아와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어요. 관계주의적 사고방식이 문화산업에서까지 발현된 사례였어요. K-드라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이유는 단순히 작품성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그 배경에는 한국 시청자들의 오지랖 정신이 있었죠. 한류 드라마 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해봤어요.
그곳에는 한국 드라마를 해외 팬들에게 알리기 위한 팬들의 노력이 가득했어요. 영어 등 각국 자막을 직접 제작해 배포하거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영상 제작하는 등 이런 활동들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었어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한류 드라마를 번역하는 번역가 이수연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외국 친구들에게 추천하려고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팬들이 늘어나고 같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같이 보고 싶으니까요. 좋은 걸 알면 함께 즐기는 게 더 좋잖아요. 이 말이 한국 오지랖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좋은 걸 알게 되면 그걸 함께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거예요. 한류 팬덤은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회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집단으로 성장했어요. 한 K-pop 팬덤이 사회적 기부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돌 생일마다 팬들이 스타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팬들이 단체로 성금 모금을 하고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캠페인 진행하곤 하더라고요. 특히 BTS 팬덤 아미는 BTS 멤버들이 한 기부 활동을 본받아 전 세계적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아미 팬덤은 수십억 원의 성금을 모아 지원했어요. 이건 단순한 팬 활동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영향력을 사회적 영향력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오지랖이었어요. 저는 이 조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 확산이 단순히 콘텐츠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K-pop과 K-드라마의 성공 뒤에는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화적 개입이 있었어요. 이건 오지랖의 현대적 진화였어요.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문화였으며 개인의 만족을 넘어 공동체적인 성취로 이어지는 구조였었죠. 이렇게 자신이 속한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적 힘은 서구 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한국의 오지랖은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오지랖을 단순한 참견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지랖은 한국 사회에 강력한 사회적 결속력을 만든다. 오지랖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협력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오지랖은 문화를 확산시키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점을 깨달았죠.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각자 도생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확신했어요. 한국의 오지랖은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단순한 한국만의 특성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오지랖의 힘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원동력이자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었으며 문화산업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힘이었어요.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주체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오지랖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연구를 계속하며 전 세계에 이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싶어요. 한국의 오지랖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돼요.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의 오지랖 문화에 대해 연구하며 깨닫고 느꼈던 점을 적어봤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 연구를 위해 다시 한번 흰국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런 한국의 좋은 문화를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